네, 민주당 혁신위가 내놓은 혁신안을 둘러싸고 당내 충돌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또 새만금 잼버리 대회가 마무리된 가운데 파행 논란을 둘러싼 정치권 책임 공방도 거세지고 있는데요. 두 분과 정치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김장수 전 여의도연구원 상근부원장, 장현주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잼버리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잼버리 세계대회 K-팝 콘서트를 끝으로 잘 마무리가 됐는데요. 대회 기간 동안 불거진 부실 준비 논란과 관련해서 정치권 공방도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지금 여당은 전라북도 그리고 전 정부를 겨냥하고 있는 반면에 야당은 현 정부 책임론을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부실 준비 책임을 둘러싼 논란 어떻게 보고 계신지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현 정부 책임론은 이제 주로 그 김현숙 여가부 장관에 집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회에서 작년에 이제 국정조사 할 때 이렇게 잘 되고 있다 이렇게 대답했는데 별로 현장 점검을 안 하지 않았느냐 이 문제인데요. 예. 실제로 이제 우리 당에서 볼 때는 이게 6년 전에 이제 선정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돌아보니까 하나는 6년 동안,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내내 이게 예산 집행들이 제대로 안 됐고 준비가 제대로 안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다 본질적인 문제도 이거는 뭐 이게 여당 책임이냐 뭐 야당 책임이냐를 떠나서 이게 완전히 준비 과정이 미숙했고 파행이지 않았습니까? 그 원인을 좀 짚어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이게 원래 전라북도로가 신청할 때도 강원도 고성이 원래 후보지였고 전라북도로 됐고 전라북도에서도 전라북도 공무원들이나 도민들은 무주를 원했다 그래요. 근데 이게 새만금으로 갔고 새만금 내에서도 원래 입지가 아닌 다른 새로 간척하면서 돼서 이런 문제가 생겨서 이런 것들이 상당히 정치적으로 결정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내지는 뭐 전라북도가 잘못했다 이런 얘기를 하기 전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아주 세계적인 행사를 정치적인 요인에 의해서 자꾸 뭘 바꾸고 유치하고 이런 과정이 문제다. 그러니까 이 과정 전반을 보면서 뭐 현 정부에서 이제 여가부 장관이 잘못했던 거 그거와 별도로 이 준비 과정 전반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건 뭐 책임 소재를 따지는 거를 떠나서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려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된다고 봅니다. 유치 과정 또 준비 과정 전반에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렇죠. 지금 집권 여당에서는 전 정부와 그리고 전라북도라는 지방 정부의 책임론을 좀 강조하고 있고 민주당에서는 현재 정부의 어떤 책임을 피해갈 수 없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정치권에서야 각자 입장을 이야기하겠지만 결국 국민들이 어떻게 판단하실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정권이 바뀌고 윤석열 정부가 들어온 지 1년 3개월이 지났습니다. 과연 국민들 보시기에 전 정부 탓을 하면 이 잼버리 파행 사태의 책임이 전 정부에 돌아가게 되는 것인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과연 이 책임을 전 정권 탓을 돌린다고 해서 현 정부의 책임이 없어질지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묻고 있는 것이겠고요. 특히나 결국에는 현 정부가 국정의 최고 그리고 최종 책임이 있다라는 부분들을 인정하고 책임질 부분을 책임지고 재발 방지를 하는 것 이것이 국민들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 잼버리 관련돼서 공동조직위원장 중 5명 중에 3명이 현 정부의 장관입니다. 특히 지금 여가부 장관의 책임이 많이 부각되고 있지만 그 여가부 장관이 작년 8월과 그리고 작년 10월에 있었던 국회에서의 질의에서 이원택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 잼버리 행사가 잘 준비되고 있었다라는 취지로 대답을 했었거든요. 그런 장면들을 국민들께서 다 기억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현 정부가 전 정부 탓을 하면서 책임을 모면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6년 동안 1,000억여 원의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그만큼 뭐 여가부, 전북도, 뭐 지자체뿐만 아니라 중앙정부도 대대적인 감사와 감찰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이런 논란과 맞물려서 여가부 폐지 이슈가 재점화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이제 이 이슈와 여가부 폐지는 사실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1천억 원의 문제가 되면 이 문제의 원인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잼버리 야영장 준비 관련해서 1천억 원이군요. 문제는 이제 전북도에서 이거를 신청했던 전체 지금 이거 뭐 국민들이 들으면 이거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도 아닌데 잼버리 유치 뭐 잼버리 교통 뭐 이런 걸로 해서 2조 원 가까이 지금 예산이 준비가 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뭐 새만금 공항, 새만금 공항과 뭐 잼버리를 연결시키는 건설 2조 원. 그러니까 사실 전라북도가 이걸 유치하려고 했던 거는 잼버리 행사를 잘 치르겠다는 게 아닙니다. 2조 원을 확보하려고 했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2조 원의 이
이 제법에 눈이 멀어서 이 1천억 원도 뭐 제대로 집행도 안 됐고 예. 그러면서 그 약속들은 다 깨졌기 때문에 저는 여가부 장관이 이번에 분명히 잘못했다 하지만 이 이슈가 여가부 폐지하고 연관되는 건 아니다. 그리고 이 여가부 장관 뭐 경질하고 여가부 폐지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될 거면 다행이겠지만 예. 그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자꾸 여가부 장관 개인의 책임으로 몰아가는 건 이 문제 전체 2조 원의 예산이 이렇게 쓰이는 게 맞는지 그거에만 관심을 가지면서 이 잼버리 집행위원장이 전라북도 지사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전라북도에서 유치한 행사입니다. 그리고 국가적으로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조직위원회가 있는 거고요. 예. 그렇다면 이 과정 전반을 손보지 않으면 이런 문제는 계속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가부 책임 하나, 여가부 폐지로 연결시키겠다는 거는 문제의 본질을 흐리는 오도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도 김 부원장님의 의견에 본질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이번 사태에 대해서 여가부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당연히 여가부의 책임도 있지만 여가부는 중앙정부의 한 일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책임을 쏙 빼놓고 마치 여가부 장관 그리고 여가부에만 모든 책임을 돌리려고 하는 것도 이 잼버리 사태의 본질적인 것을 지나간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가부 폐지에 대한 논의와 그리고 이 잼버리 사태에 대한 책임론으로서의 여가부의 책임론은 별도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게 된다면 이 잼버리 사태의 책임론이 여가부 하나로 끝이 나고 이 중앙정부의 책임론 자체가 쏙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본질을 흔든다는 면에서 좀 주의해야 될 것 같고요. 예. 결국에는 여가부의 책임은 또 책임대로 그리고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뭐 말씀 주신 지방정부의 책임이라든지 관련된 어떤 그 책임 있는 기관들의 모든 원인들을 샅샅이 조사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이번 잼버리 논란으로 2030 부산 엑스포 유치전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한교 의원은 사실상 물 건너간 거나 다름없다. 이런 입장이고 여당에서는 망언이다 이렇게 발끈을 했는데 자, 이 부산 엑스포 유치전에 어떤 영향을 줄지 영향을 줄 거라고 보시는지요? 일단 그 김한규 의원의 발언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예. 뭐 그런 뭐 미움이 깊으면 이성을 상실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저는 김한규 의원이 이 얘기를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민주당에서 이제 궁색하게 외국에도 그런 평가가 있다 그러는데 외국에는 여러 평가가 있습니다. 특히 이게 부산 엑스포 유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거라는 일부 의견, 특히 영국 언론에서 그게 나오고 다른 데서는 영향이 없다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그중에서 가장 안 좋은 얘기를 딱 꼬집어 모는데 예. 하나는 그래서 부산 엑스포 유치하는데 실패했으면 한다는 건지 그게 아니면 이게 지금 어쨌든 영원한 문제예요. 이 호남에서 전북에서의 잼버리 실패가 부산 엑스포 유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얘기인데 의도를 갖고 한 얘기인지 아니면 부산 분들한테 야 너네 엑스포 못한 거는 호남 탓이야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건지 그래서 사실도 아닌 얘기가 국내 정치적으로 되게 민감한 이슈로 이후에 비화될 소지가 있는 얘기를 무책임하게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당에서 김한규 의원 사퇴를 얘기하는데 이거는 예. 우리 당에서 요구하기 이전에 지금 벌어진 일로 우리 지금 국가 전체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부산 엑스포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거나 내지는 국내적으로 지역 갈등을 재점할 수 있는 발언을 한 사람 김한규 의원은 민주당 내에서 징계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김한규 의원 징계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셨거든요. 어떤 의견이시죠? 사실 김한교 의원이 말씀 주신 것처럼 부산 엑스포 유치에 대해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해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취지는 결국에는 부산 엑스포를 유치하려고 하는 다른 경쟁국들도 많이 있을 텐데 그런 경쟁국에서 분명히 대한민국은 잼버리 사태도 제대로 해결을 못했는데 과연 엑스포를 유치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공격을 해온다면 과연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우려를 좀 표명한 것이 아닌가라는 취지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정부로서는 이 부산 엑스포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고 모든 국민들이 지금 다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위험이라도 작은 리스크라도 대비를 해야 되는 마땅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예.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경쟁 국가가 공격해 올 수 있는 것이고 그럴 때 정부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어떤 방어 논리를 세울 것인지를 분명히 갖추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논리가 있다면 지금 국민들께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니면 이제라도 앞으로 이 부산 엑스포 유치에 이 잼버리 사태가 불똥을 끼치지 않을 또 만반의 대비를 하고 있음을 국민들께 보여드린다면 이런 우려가 불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우려 차원에서 나온 이야기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주제를 좀 바꿔서 대통령 지지율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지도를 보면요. 윤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평가 지난주보다 2%포인트 올랐습니다. 35%, 그리고 부정평가는
57%로 집계가 됐습니다. 자, 잼버리 파행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긍정평가가 2%포인트 올랐거든요. 상승한 배경은 뭐라고 보시는지요? 저는 이 사태 전반을 국민들이 잘 보고 계시다 이렇게 봅니다. 물론 이제 이게 뭐 대통령이 이제 궁극적인 책임을 져야 되지만 지금 예. 돌아보면 조직위원장인 여가부 장관의 막판 대처 마지막 점검이 부실했다는 거고, 근데 상황을 전반적으로 국민들이 보다 보니까 이게 지난 몇 년 동안의 준비 자체가 부실했구나. 그리고 전라북도나 집행위원회나 이런 데서 제대로 준비를 못했구나. 근데 그 상황을 대통령이 몰랐다는 건 이제 좀 문제의 소지가 있지만, 그 이후에 이제 언론에서도 평가하듯이 이게 전라북도 잼버리에서 이제 대한민국 잼버리가 되면서 그 후반부는 잘 마무리를 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걸 전반적으로 국민들이 보고 계시다 이렇게 보고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사가 이렇게 초반에 아주 미숙했고 되게 위험한 상황까지 했으니까 그 전반에 대해서는 당쟁을 떠나서 전반적으로 다시 살펴보자. 이거를 여가부 장관이 뭐 국회에서 답변 하나 잘못한 거 그거 가지고 끝낼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니까 누구 책임을 떠나서 전반적으로 다시 살펴볼 필요는 있다. 국민들도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에는 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장 부위원장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사실 지지율이나 뭐 여론조사라는 것이 뭐 여론조사 하나를 가지고 뭐 분석하는 것은 뭐 그때그때마다 좀 다른 영향들이 있기 때문에요. 하나의 수치만 가지고 뭐 어떤 것이 원인이다라고 명확하게 분석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일단 전반적인 흐름들을 봤을 때 결국 대한민국의 어떤 정치 진영이 이 진영 체제가 정말 공고화가 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지점인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결국 대통령실도 그리고 집권 여당도 민주당도 정말 큰 이슈가 아니면 그 지지하는 그 지지 세력들에 의한 그 지지율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그대로 고착해 가는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요. 특히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도 한 30% 뭐 초반에서 중반까지로 박스권에 갇혀 있는 모양새들을 지금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그렇다고 한다면 대통령실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고민이 많을 지점은 총선을 앞두고 대통령의 지지율이 조금 더 올라야지 더 도움이 될 텐데 그럼 결국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이슈라든지 또는 굉장히 대통령에게 뭔가 굉장히 좋은 긍정적인 이슈가 있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이 지지율도 고착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요. 대통령실의 참모들로서는 총선을 앞두고서도 많은 고민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민주당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민주당 김은경 혁신위가 최종 혁신안을 발표하고 활동을 조기에 마무리했습니다. 당내에서 이 혁신안을 두고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는데 혁신안 내용을 짚어보기 전에 먼저 애초에 이 김은경 혁신위가 출범을 했던 계기가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그리고 김남국 전 의원의 이 코인 논란 등이었는데 자, 윤리정당을 만들겠다, 민주당을 쇄신하겠다. 애초에 이 김은경 혁신위가 이런 혁신이 목표를 내놨었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목표는 어느 정도 달성했다라고 보시는지요? 사실 아쉬운 점도 있고 그리고 나름대로의 의미도 있었다라고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혁신위가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는 그래도 많은 기대를 모았었는데요.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좀 논란들을 빚으면서 동력을 상실한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도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혁신위 자체가 이제 처음에 출범하게 된 것이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돈봉투 의혹이라든지 그리고 김남국 의원의 코인 의혹과 관련된 사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혁신안의 마지막으로 나온 것이 이제 대의원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건데요.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의 전당대회에서 어떤 잘못된 관행들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에 대한 반성적 고려가 있었던 것이고 그 반성의 또 한 측면에서 그 대의원제라는 것 또한 그런 돈봉투 의혹의 한 가지 원인이 될 수 있겠다라는 또 고민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공감대 속에서 대의원제를 폐지할 것인지 아니면 개선할 것인지 이런 논란들이 있었던 거 분명한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 대의원제에 대한 좀 사실상 폐지라는 수순을 밟으면서 혁신안을 내놓은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러나 또 자체적으로 논란을 빚으면서 여러 가지 좀 동력을 잃게 된 부분에 있어서는 좀 용두사미가 된 것은 아니냐라는 개인적인 아쉬움은 있습니다. 예. 자, 말씀 주신 것처럼 민주당 내에서 돈봉투 사건 그리고 김남국 전 민주당 의원의 여러 코인 논란 등으로 인해서 출범을 했는데 관련해서 그렇다면 윤리 정당을 만들겠다, 민주당 쇄신하겠다 이런 목표가 지금 어느 정도 달성됐다고 보시는지요? 그 가깝게는 김남국 의원 코인 논란이 있었지만 사실 이제
이 비대위나 혁신위 논의가 출발한 거는 민주당이 정권재치 형태로 실패했고, 그리고 뭐 민주당에서 매번 주장하듯이 윤석열 정부가 국정 운영을 아주 잘못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지지율이 많이 떨어지느냐, 그러면서 가장 큰 문제가 이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였죠. 사법 리스크 방탄 논란들을 벗어나기 위해서 원래는 이제 비대위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재명 대표 체제를 바꿀 수가 없으니까 혁신위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문제의 본질을 직시하지 않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뭐 이재명 대표를 그대로 두더라도 그럼 혁신위가 이재명 대표나 지금 뭐 그 주류 세력들의 어떤 전행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방지해서 당내 다양한 목소리를 담을 거냐로 갔어야 되는데, 그런 얘기들을 싹 뒤로 빼다 보니까 다 투표 제도 관련된 걸 건드렸어요. 예. 이렇게 뭐 위원장이 뭐 나이 많으신 노인분들은 투표권을 제한하자는 여명 투표제를 뒀고, 그러고 나서는 또 엉뚱하게 민주당의 문제도 아닌 대의원 이 문제는 자기들 말대로 이번 총선하고 아무 관계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그리고 주류의 전행을 어떻게 방지해서 당내 민주주의를 확보할 거냐였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한 강성 지지층 개딸들의 요구가 그대로 들어와 있는 거고, 그 사이에 또 뭐 노인 폄훼 논란까지 있었기 때문에 저는 뭐 이 혁신위원장의 문제라기보다는 이걸 만든 사람들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사람들을 찾아야지, 띄워놓기는 혁신위를 띄워놓고 실제로는 자신들의 권력을 강화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뭐 아주 이상한 결과가 나오고 말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두 분께서도 언급을 해주셨지만 지금 민주당 내에서 의견이 갈리고 있는 이제 김은경 혁신위가 발표한 혁신안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자면 크게 좀 두 가지 핵심으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최고위원을 선출을 할 때 대의원 투표를 폐지를 하고 대신에 권리당원의 권한을 좀 강화하자. 자, 이런 내용이 있고, 또 두 번째가 공천 페널티를 적용하는 현역 의원의 비율을 좀 늘리겠다. 지금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먼저 지금 친명계, 비명계 사이에서 의견이 좀 크게 엇갈리고 있는 부분이 이 대의원 투표 폐지안이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는지요? 사실 대의원을 제도 자체를 없애는 건 아니고요. 일단 전당대회에서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할 때 대의원의 어떤 그 반영 비율을 없애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권리당원 70%, 국민 여론조사 30%의 대안을 지금 제시를 한 건데요. 이 혁신위의 혁신안 자체가 뭐 바로 당원 당규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이제 이 부분을 당에 던졌기 때문에 당의 지도부뿐만 아니라 당의 모든 구성원들이 머리를 모아서 이 부분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를 논의를 시작하면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아까 부원장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대의원제를 폐지하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사실 내년 공천이나 총선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혁신위가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혁신위가 처음에 나오게 됐던 그 출범 배경에서 그 돈봉투 의혹이라는 부분, 그 부분이 있었다는 점 때문에 나올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돈봉투 의혹은 결국 전당대회 관련된 잘못된 관행이 있었는지를 돌아보는 과정들이었고, 그 과정에서 분명히 대의원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들이 굉장히 높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혁신위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논의를 했고, 그리고 그 대안 결과를 내놓은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예. 어떻게 보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내년 총선과 직접 관련이 없는 주제임에도 지금이라도 이 부분을 반성하고 성찰하겠다라는 또 자세가 되어 있다라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이 대의원제는 또 민주당의 역사와 관련이 돼 있는 또 복잡한 얘기들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당내에서 뭐 하루 이틀 내에 논란이 종결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친명계든 뭐 비명계든 뭐 그밖에 모든 당원들뿐만 아니라 모든 구성원들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토론의 장이 열렸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갈등이 격화되는 것이 아니라 갈등이 봉합돼서 하나가 될 수 있는 또 다른 계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비명계에서 이 대의원제 폐지와 관련해서 문제를 제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지금 가장 시급한 거는 총선이고 여야가 지금 모두 총선에 사활을 걸고 있는 상황인데, 이 대의원제를 이게 지금 총선을 앞두고 그렇게 좀 시급한 일이냐라는 거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보셨는지? 뭐 이제 그 혁신 이제 우리 부원장님께서 이제 그 설명을 하셨는데 약간 옹색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그 돈봉투 사건에서 돈 받은 사람들은 국회의원들이에요. 대의원들이 아니고. 물론 대의원제가 간접적으로 영향이 있지만, 야, 돈봉투의 문제다. 그럼 국회의원들 어떻게 없애든지 해야지 대의원제를 폐지한다. 물론 대의원제냐 뭐 당원 투표제냐 이거에 다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뭐 꼭 뭐가 좋다 없다로 할 수도 없고, 우리 당에서도 100% 당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건 말씀하신 대로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 거. 근데 그 숨은 의도는 너무 분명하다는 거예요.
대의원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의원제는 지금 당장의 문제는 아닌데 다선 의원들에게 공천의 페널티를 주겠다. 이것도 뭐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데 요 두 가지는 딱 정치적으로는 걸리는 부분 아닙니까? 지금 다선 의원이라 그러면 대부분 비명 친문입니다. 그리고 대의원제 이것도 지금 민주당의 이 선거인단 구성을 보면 개딸이라고 하는 권리당원에서 이재명 대표가 압도적입니다. 그 대의원에서는 이제 그게 상대적으로 중화가 되다 보니까 예. 논리는 여러 가지고 뭐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지만 쉽게 얘기하면 이재명 친정 체제, 강성 친이 이재명계 개딸들의 영향력을 극대화하겠다. 이 제도 두 개가 노리는 의도는 그거기 때문에 이건 타협의 여지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 논리로야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70대 30으로도 할 수 있는데 다선 의원 페널티 내진 대의원제 저도 그래 이번 총선하고 직접 관련이 없지만 이게 이번에 이제 역순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권리당원들의 영향력을 강화라는 분위기를 타고 다선 의원들 공천 페널티 하겠다는 얘기는 이재명 대표가 무슨 얘기를 하든 간에 이번 총선에서 비명계 친문 의원들을 날릴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냐는 의구심을 충분히 살 수 있습니다. 다선 의원들에게 공천에서 불이익을 주는 방안이 발표가 되지 않을까라는 관측은 있었습니다만 지금 방안이 혁신안에 들어간 건 아니고 다만 이 전현직 다선 의원들에게 이제 당의 미래를 위해서 좀 출마하지 말아달라 지금 이렇게 좀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불출마를 촉구를 한 건데 자 관련해서 지금 당내 다선 의원들이 좀 반발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보셨는지요? 사실 뭐 다선 정치인의 용태를 좀 이렇게 뭐 완곡하게 에둘러서 이제 요청하는 방식으로 혁신안의 내용들이 마무리가 됐었던 것은 저도 봤는데요. 예. 사실 저는 이 부분을 다선 정치인이냐, 뭐 나이가 많으시냐, 뭐 몇 선을 했느냐 그런 것으로 기준으로 나누는 것보다는 역할론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 혁신이가 하고 싶었던 말도 그것일 것 같습니다. 이제 역할을 당내에서 제대로 못하고 있거나 민주당의 국회의원으로서 국민들께 실망을 안겨드렸고 또 당원들께서도 이 의원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모르겠다 하는 의원들은 이제 이 자리를 정말 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에게 열어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뜻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이제 다선 의원이다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조금 좀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아무리 당에서 다선 의원이다라고 할지라도 지금 지역에서 국민들이 원하시고 또 당원들도 인정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한다면 현재 충분히 역할을 하고 계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배제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뭐 초선이라도 뭐 나이가 상대적으로 젊더라고 하더라도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다음 총선에서 국민들께 심판을 받지 않겠습니까? 결국에 중요한 것은 지금 야당인 민주당의 구성원으로서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시대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그 역할론에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자, 박지원 전 국정원장, 뭐 천정배 전 의원 지금 반발을 하고 있는데 비명계 이원욱 의원이 오히려 혁신 대상은 가장 기득권이 많이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라면서 이재명 대표의 용퇴를 촉구를 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혁신위가 원래 출발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개파 전행, 개파 갈등이 심해져서 민주당의 뭐 분당이나 뭐 심리적 뭐 분당까지 얘기하는데 이런 걸 완화시키라고 한 거예요. 근데 결과가 나온 거 보니까 이재명 대표의 독주 체제, 갤딸들의 영향력 확대로 나타난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민주당의 당내 민주주의 하면 개파 간에 이런 뭐 한쪽에서 니들 수박이다 이렇게 하고는 민주주의가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다양성 확보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혁신위가 원래 의도하고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오고 개파 갈등을 다시 불질르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제도적으로 이번에 뭐 권리당원들의 역할이 강화되고 이러지 않아도 지금 총선 공천에서 민주당 여론조사해요. 당원 투표도 하고요. 이때 분위기를 벌써 이렇게 잡아가는 겁니다. 다선 의원들, 친문 비명 의원들의 용퇴, 그리고 권리당원들의 영향력 강화가 계속 나타나게 되면 의도한 결과가 정반대로 이재명 대표의 독주 체제, 그리고 친문 비명들의 공천 배제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공천 페널티 적용하는 현역 의원의 비율을 늘리겠다라는 이 방안과 관련해서 지금 공천을 할 때 현역 의원 하위 평가자에게 감점을 강화하겠다라는 건데 이게 하위 30%에게 감점을 주겠다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꽤
많은 의원들이 좀 감점을 받게 될 것 같거든요. 이대로 진행이 된다면. 사실 지금 민주당에서는 선출직 평가위원회라는 위원회가 이미 구성돼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국회의원이 되었던 뭐 선출직으로 이제 당선이 된 의원들뿐만 아니라 뭐 지방 의원들도 마찬가지고요. 예. 선출직이 된 분들에 대해서는 당이 뭐 당선됐으니까 끝이 아니라 계속해서 평가를 하겠다는 겁니다. 본인들이 내세웠던 공약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 또는 뭐 막말을 통해 무리를 일으키진 않았는지 여러 가지 국민 눈높이에 맞는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평가를 하고 다음 공천에 반영하겠다라는 것이 또 책임 있는 정당의 자세라고 할 텐데요. 그 선출직 평가위원회에서 지금 현재는 하위 20%에 대해서만 페널티를 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좀 더 세분해서 하위 10%, 20%, 30%의 경우에는 각각 단계별로 감산, 그러니까 이제 공천을 할 때 감산을 시키겠다는 페널티를 주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 사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는 이 기본적인 취지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 편입니다. 민주당 내부에서 선출직 평가위원회가 공정하게 평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아무리 기득권을 가지신 의원이라고 할지라도 공천 과정에서 페널티를 받는 것이 또 당원들과 국민들에 대한 몫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또 평가 기준들이 있어야만 의원들이 당선이 되고 나서도 열심히 일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반영된 취지가 있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단계라든지 뭐 그 감산되는 비율 같은 것은 뭐 분명히 뭐 적용되거나 뭐 조율될 가능성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확대해가는 취지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편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마이너스 20% 감점을 최대 40%까지 감점을 주겠다라는 건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뭐 방향성은 좋은데 이게 정확한 기준이라든지 아니면 뭐 공정한 기준이 없다면 좀 그 당 내에서도 좀 반발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 이제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당원 당규를 바꾸지 않고도 이런 걸로 이제 현역 의원들 특히 이제 신문 비명들을 쳐낼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현욱 의원 얘기가 맞다고 봐요. 지금 하위 몇십 프로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국민 정서, 국민 눈높이예요. 막말. 예. 이거 이재명 대표는 꼴찌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게 저희가 이제 이재명 대표를 뭐 비아냥거리자고 하는 게 아니라 기준은 그렇게 설정해도 이재명 대표가 꼴찌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실제로 심사하고 운영하는 사람들이 좋은 얘기는 앞에다 해놓고 실제로 상대, 경쟁자를 쳐내는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역 공천 페널티를 높이려고 하는 이 모든 시도가 이재명의 독주체제 뭐 이건 누가 봐도 뻔한 얘기 아닙니까? 이재명 대표처럼 지금 범죄 혐의가 많이 논란이 되고 있고 막말 혐의, 뭐 도덕성 이거 계속 문제되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 이재명 대표가 여기서 저부터 먼저 공천에서 배제해 주세요 하려고 이걸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정치인들이나 정당들이 좋은 명분 뒤에서 이상한 일을 하지 말고 차라리 그걸 솔직하게 얘기를 하고 하든지 아니면 뭐 허울 좋은 명분만 걸고 뒤에서는 계파 갈등하고 공천 학살하려고 하는 행태들이 지금 민주당에 너무 이게 노골화되고 있다 이렇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예. 이재명 대표가 이제 이 혁신안은 혁신위의 제안이기 때문에 뭐 당내 논의를 거쳐서 합당한 결과를 만들어내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당내 의원 모임들이 이 혁신안과 관련해서 좀 거부 의사를 밝히고 있고 또 심지어 당내 이제 최고 의원 모임 더 좋은 미래에서도 이 부분은 좀 공천 뭐 이후에 좀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 뭐 지금 뭐 하반기 총선 관련 기구가 구성되는 시점 이후에 좀 논의를 하자 조금 미뤄둔 상황이거든요. 이 혁신안이 통과될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사실 이제 민주당 내부에 있는 여러 의원들 모임에서 좀 반대 기류의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일단 혁신안은 나왔기 때문에요. 지도부로서는 이 부분을 또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뭐 각종 의원들의 이야기들을 들어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 이제 수요일 내로 의총도 예정되어 있고요. 그러면 28일, 29일에는 민주당 의원들의 워크숍이 있습니다. 그 예. 과정에서도 많은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보이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혁신안 자체가 뭐 그대로 반영이 된다기보다는 또 여러 의원들의 중지를 모아서 또 나름대로의 조율을 거친 안들이 혁신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이 당내 논의를 거쳐서 수정을 해서 좀 반영이 될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혁신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겁니다. 이게 수정되든 어쨌든 간에 지금 일단 주류 측의 의도는 나왔다. 근데 이거를 가지고 봉합을 할 거냐. 그러니까 주류 측은 현역 의원들을 많이 떨어뜨리겠다. 그리고 그 현역 의원 대부분 다선 의원들 대부분 비명 친문들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일단 그냥 엄포용인지 이걸 실제로 하겠다는 카드로 쓰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총선 전에 일단 뭐
일단 개파 갈등을 점화시킨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치권 이슈들 김장수 전 여의도연구원 상근부원장, 장현주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